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월요일인데 금요일이라고 했는지. 네, 그 댓글에서 좀 빵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자, 오늘 화요일인데 참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 4월은 뭐였지 했었는데 우리 최송환 님이 또 정확하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 The Wasteland를 번역은 황무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토마스 엘리엇의 이 시의 장편 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히 해주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고 마른 뿌리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황무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황무지를 그린 것인데 이 시집은 죽은 자의 매장, 체스놀이, 불의 설교, 익사, 천둥이 한말 이렇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죽은 자의 매장이란 신의 죽음과 그 매장이 부활을 위하여 필요한 일임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1차 세계대전 뒤에 황폐한 유럽이 강하게 의식되고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잔인한 4월. 네, 잔인한 4월이라고 자주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4월 위기설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잔인한 4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토마스 엘리엇이라는 영국 시인이 1922년인가에 나온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1922년도에 발표한 장편시 The Wasteland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굵직굵직한 기사가 많아가지고요. 첫 번째 기사가 일단 우리 조원경 교수님 거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다루는데 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을까? 실제로 내가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내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면 그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채권, ELS 뭐 여러 가지 ETF 내가 투자할 때 좀 그래도 정확히는 알고 투자해야 되죠. 그러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그 탄생과 역사를 굉장히 재밌게 요약을 해놓으신 칼럼이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1만 개로 피자 2판을 지불했던 비트코인 개당 1억 원 시대. 피자 2판을 아마 계산을 했을 때 옛날에는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것 같은데 참 읽어보겠습니다. 10원짜리가 14년 만에 1억 10원짜리였었네요. 옛날에 10원짜리 10,000개면 10만 원이다 그죠? 이 비트코인의 역사 2008년 금융위기 달러 가치 폭락에 반발로 등장을 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터리 인물이 창조가 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 등에 대항한 자유주의에 기반을 해서 정부 등 제3자 개입이 없는 스마트 계약 기능도 있고 초기 2010년 피자 2판 지불할 때 가치가 0.003달러였었네요. 최근에 랠리
가상화폐 업계의 새로운 전환점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달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고요. 발행 초기 1BTC, 비트코인의 단위네요. 발행 초기 1BTC 가치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제로였던 점을 회상하면 격세지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페드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제도권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 민간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고요. 2011년 1BTC가 1달러가 된 후 2011년도에 1달러가 됐었군요. 13년 만에 1억 원까지 치솟았으니 그 폭등 수준의 놀랄만도 하다. 수익률만 따지면 금보다 더 나은 투자라 할 수 있겠다. 비트코인 탄생의 기원과 원리를 살펴봤다. 2008년 10월 31일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10분 2008년 10월 31일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바닥칠 때였었는데, 자, 요때 암호학 전문가와 관련자 수백 명에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전자 우편을 발송한다. 그는 신뢰할 만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 제3자 중개인이 필요 없는 당사자 간 1대1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사토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컴퓨터 용어를 따서 화폐 이름을 비트코인이라 알렸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려 했고요.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바로 전 블록에 대한 인증 정보를 갖고 사슬로 묶는 기술이다. 예, 블록체인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자, 여러 노드 참가 컴퓨터에 분산해서 검증 그리고 저장되어서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정보 원본은 유지하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중앙통제장치인 서버가 없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수학 문제, 해시 함수라고 하죠. 이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풀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 해당 문제를 푸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하고 금광을 캐듯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캐는데 열중을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탄생을 이끌었고 이들 블록체인 신봉자들을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자유주의자로 불렀다. 혹자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이버펑크와 관련해 이야기한다. 사이버펑크는 1980년대 공상과학소설, 즉 문학의 SF 장르로 출발했고요. 중앙집권화한 국가와 기업 구조에 대항해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탈중앙화한 문화를 옹호하는 운동이었다. 비트코인에 사용한 주요 기술로는 웨이다이가 1998년 익명성과 분산 저장 방식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비머니를 들 수가 있는데 해시 함수로 암호화해서 서로 연결된 블록으로 저장한 블록체인의 원조격으로 보면 된다. 거래 발생으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암호를 풀어 성공한 참여자에게 비머니 인센티브를 주는 자급증명 POW, 비트코인이 사용. 이 자급증명과 보유한 암호화폐 양에 따라 일부 참여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지분 증명 방법도 제안했다.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비머니가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자급증명은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에 전수됐다. 네, 제가 요 부분 요 단락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못 따라가면 갑자기 뭐 질문을 하면 I'm lost 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중간에 못 쫓아가서 지금 나는 헤매고 있다. 예. 요렇게 많이 하는데 확실히 약간 전문 용어들을 뭐 나오니까 예, 사실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그 댓글 보다가 제가 또 되게 막 또 빵 터졌던 게 제 이 웜의 신박을 주무실 때 또 많이 틀어놓으신다고. 주무실 때 참 잠이 잘 온다.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네,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근데 굉장히 동의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저녁에 보면 뭐 한 5천, 6천이었다가 그 다음날 보면 9천만 이렇게 넘어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비만 치료제, 그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네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일라일릴리하고 그 노보노디스크, 싹센다, 위고비 뭐 지금 이런 약들이 완전히 쇼티지고 그러면서 그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 생각도 들면서 야, 제가 우리 웜의 신박이 참 세상이 돌아가는 이 변화를 콕콕 집어내는 그런 창으로서의 역할이 원래 뭐 당뇨병 치료제의 역할이었다면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이 현대인들,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한테 아주 좋은 수면제 효과로 작용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 잠을 잘 못 잔댔잖아요. 하루 종일 쩐의 전쟁을 하다가 오면 바로 잠이 안 드는데 그럴 때 정말 좀 자야 되겠다 싶을 때 또 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금방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기도 했지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잠 한번 빨리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저희 고객 중에도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전화를 바로 다시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한 1시간 30분 뒤에 전화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처방을 받았는데 되게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를 많이 이렇게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전해드리면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긴 했었는데 웜의 신박을 안 들으시나 봐요. 그 고객분은.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 있죠. 법륜스님 저 되게 좋아하는데 법륜스님 말씀을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법륜스님 말씀은 이제 낮에 듣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이 꼭 그렇게 졸리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듣는다는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3,000% 비트코인 또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요 부분 읽을 때 막 우리 웜의 신박 또 가족 여러분들이 이 침대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다. 최초의 50개 비트코인을 제네시스 블록이라 한다. 사토시가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은 처음 4년 동안은 10분당 50개였고요. 그 뒤로는 10분당 25개, 2140년에는 공급량이 빵이 되는군요. 비트코인은 그 2100만 개인가 있잖아요. 여기 돼 있군요.
140년까지 2100만 BTC가 한정되어서 공급이 되고 채굴량이 4년마다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올해 4월이 반감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1998년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라는 가상화폐의 원리와 구조를 고안한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인 닉 제보의 생각을 담은 것이고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 암호화된 퍼즐을 풀고 퍼즐이 풀리면 비트 골드를 얻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네요. 퍼즐은 풀릴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비트 골드를 얻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나 비트 골드 역시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이 대금 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에 사용했으나 2013년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된다.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판교에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막 커피 한 5잔 시켜서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창시자. 자, 조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대로 포함한 가상화폐라 불리는 이유고 사실 스마트 계약은 제보가 1996년에 만들었다. 그래요? 그는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음료 자판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음료 자판기는 합의 원리를 물리적 하드웨어에 포함시킨 하나의 장치다. 자판기는 여러 가지 규칙들, 계약들로 작동을 하는데 예컨대 자판기에는 1달러를 넣으면 물 한 병이 나온다는 계약이 있다. 그러네요. 이 경우에 1달러를 넣으면 물 한 병이 나오고 1달러를 넣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1달러를 넣지 않았는데도 물 한 병이 나오면 그 또한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300원 넣고 커피 자판기 눌렀는데 안 나오면 막 이렇게 쾅쾅쾅쾅 때리다가 이렇게 때리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100원짜리가 쏟아져서 주르르 나오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자, 제보는 스마트 계약의 원리를 고안하면서 디지털 혁명으로 제3자를 통하지 않는 자동화된 계약에 의한 합의 기능이 널리 사용될 것을 예측했다. 그 자판기랑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긴 된다, 그죠? 최초의 비트코인 수령자는 53세 중년 남성 할 핀니였는데 그가 소위 2번 노드가 된 것이다. 사토시와 핀니는 2주간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지갑을 만들고 서로에게 전송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이 네트워크를 운영한 결과 비트코인이 꽤 쓸만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 핀니는 자신의 컴퓨터로 채굴해서 비트코인 1000개를 생성을 했고요. 소프트웨어가 강도 높은 데이터 작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핀니는 계속 채굴하다가는 컴퓨터가 고장이 날 것을 걱정하며 채굴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2014년 8월 사망했는데 그의 시신은 극좋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래요? 그는 비트코인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기억이 됐다. 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를 갖고 현물과 거래가 된 대상은 피자였는데 미국의 프로그래머 라슬로 한예츠가 2010년 5월 22일에 1만 BTC로 피자 2판을 구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로 기록이 된다네요. 야, 비트코인이 계속 통용이 된다면
아마 교과서에는 이 얘기가 100년, 200년, 300년 뒤에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거래가 된 기록은 피자 2판. 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 데이로 불리고요. 한예츠는 제르코스라는 nik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피자 2판을 받은 인증사진을 게시했고요. 당시 이 1비트코인의 가치가 0.003달러였다.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인 셈인데 훗날 많은 언론이 한여채에게 천문학적 돈으로 피자를 먹은 것에 대해서 물었고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만든 피자데이가 비트코인 초창기 역사의 일부가 된 데 대해서 자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되게 쿨하다 그죠? 우리가 보면 한 번씩 이 화병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그걸 괜히 팔았고 그때 그걸 괜히 뭘 어떻게 했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이 화병을 키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그것도 1만 개로 피자 2판 사 먹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자, 하나가 지금 1억이니까 1억이 1000개면 1000억이고 10,000개면 1조네. 야, 1조, 야, 14년 만에 1조가 됐는데 이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후회할 게 없겠다, 그죠? 네. 너는 14년 전에 1조를 팔아먹었어. 내가 그거 안 했었으면 너는 1조가 됐을 건데, 그죠? 제가 옛날에도 저도 뭐 많은 실수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돈 찾아오라고 은행에 심부름 시켰었는데 그것도 어릴 때도 아니고 대학생 때였어요. 그러다가 은행 갔다가 나오는데 뭐 이상한 아저씨가 이 카메라 이거 한번 구경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의 장난감 카메라였어요. 카메라인데 얼마냐고 했더니 10만 원, 뭐 10만 원이었던가. 네, 그때 돈으로 그러고 보니까 1990년이었으니까 35년 전에 그 장난감 카메라 같은 걸 1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정말 한 150만 원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거 속았구나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갔더니 당연히 없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데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앞으로 이거 좋은 경험, 좋은 교훈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보면 뭐 가죽 잠바 같은 거 뭐 걸어놓고 모피 같은 거 그거 걸어놓고 트럭에서 파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이제 다 지나치게 됐었죠. 나중에 더 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이 예방접종 맞는 그런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뭐 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런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 예츠? 이 사람 뭐죠? 네, 1조로 비트코인 1조 원어치로 피자 2판 사 먹었으니까요. 한예츠. 자, 2010년 3월에는요,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비트코인 마켓 .com이 등장을 했고 대형 해킹 사건으로 2014년 파산한 마운트 곡스가 같은 해 7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네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발명한 제도권 내 전문가들과는 궤를 달리했고요. 그들은 기술을 혁신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사회를 혁신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암호의 보편성이 이 세상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들은 국가보다는 시장을 신뢰했고 미래 비전 안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녹아들어 있었고 이들은 암호화 시장으로 국가나 규제, 법과 다른 사회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자본이나 시장 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국가였다.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들은 국가 외에 초국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싸워야 한다는 숙명을 깨달았다. 비트코인은 현재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업계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이어서 향후 펼쳐질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경우를 예상해서다. 2020년 이후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72%가 사라졌지만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관련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흐름이 더욱 탄력을 받을수록 버블 논쟁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결제 수단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전망이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조금 이래 아니까 참 재밌고 관심이 많이 가지네요. 되게 긴 칼럼을 읽었다 보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때 한 1,500조 됐었는데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 보면 가상화폐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 나오는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투자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 시장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비트코인이 15,000에서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차트 좀 보고 하면서 비트코인 예전에 어떤 분들이 가끔씩 질문을 남겨셔서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 친 거는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비트코인하고 반도체랑 굉장히 연동이 되거든요. 주가 움직임하고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6년, 17년, 18년도에 반도체 주가가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 거랑 그때 공부를 좀 해보고 이 반도체 투자를 위한 이 바로미터로 써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15,000에서 한 3만 왔다가 또 횡보하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꼭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의 바로미터 그리고 이 IT 쪽에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엔비디아 주가랑 이 비트코인하고 굉장히 또 유사한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투자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카오 카지노 부활 올 성장률 세계 탑찜이라고 되어 있는데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나라로 마카오를 꼽았네요. 마카오는 중국의 지배를 받는 특별 행정구로 엄밀히는 국가로 볼 수가 없는데 중국 공산당이 1999년 포르투갈의 반환 이후 일국 양제 정책을 펴면서 마카오에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주고 있네요. IMF는 올해 마카오의 GDP가 전년 대비해서 13.9%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무디스와 피치는 이보다 높은 24%, 무디스가 24%, 피치가 15%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중국 당국의 정킷, 전문 모집인을 정킷이라고 하죠. 이 정킷에 대한 규제로 위축됐던 도박 산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지난해 마카오 GDP는 전년 대비 80.5%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80.5%?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마카오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동양의 라스베가스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했네요.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업계에서 올해 2160억 파타카, 네, 약 36조 원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전년 1831억 파타카보다 18%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화 단위가 파타카 이런 걸 쓰네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은 2020년 라스베가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주에 추월당한 뒤에 3년 만인 지난해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윈마카오, MGM 차이나 등 마카오 카지노 운영 업체의 1분기 실적이 줄줄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자, MGM 차이나 삼각정 영업이 에비타라고 하죠. 이 에비타는 사상 최고치인 22억 홍콩 달러, 약 3,792억 원을 찍었고요. 지난 1월 마카오 카지노 업계 전체가 벌어들인 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67% 급증을 해서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에 77.5% 수준으로 회복을 했네요. 카지노 주도층이 초부유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MGM 차이나의 올 1분기 대중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 늘었고요. 마카오 컨설팅 업체 뉴페이스의 데이비드 그린 CEO는 중국 경기 둔화가 대중의 위험 선호 성향을 붙이고 이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카지노 업체 중에 MGM도 있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도 있잖아요. MGM 그룹이 여전히 미국 매출이 높은 반면에 라스베가스 그 샌즈 그룹은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이쪽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21년 같은 경우에는 MGM 주가는 올라가는데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 차이가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마카오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샌즈 그룹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네이버 헛질은 요즘 요 표현 많이 쓴다 그죠? 헛질은 일본, 이러다 한국이 좌우, 위기감의 결단이라고 돼 있는데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일본의 라인 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지분 조정 검토를 요구하기로 했고요. 네이버의 일부 위탁하고 있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도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네요. 라인을 기반으로 일본 사업을 확장하던 네이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라인 야후는 이날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고요. 지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낮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이버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일본의 총무성이 지난달 라인의 이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경영체제를 점검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총무성은 당시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높이라고 구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밑에 이 지배구조 그림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라인이 네이버가 만들다 보니까 네이버가 100% 지배를 하다가 일본에서는 라인이 국민 메신저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각각 50대 50으로 출자한 A홀딩스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라인 야후 지분은 64.5%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A홀딩스가 지금 라인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페이퍼 깜빡이긴 한데 네이버가 라인 야후를 손자 회사처럼 거느리고 있죠. 자,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뱅이 50% 출자했고요. 라인 야후는 일본 1위 메신저인 라인과 일본의 또 최대 포털 서비스인 야후 재팬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후가 철수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야후 재팬이 네이버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인 야후는 작년 11월 서버가 공격당해서 라인 앱의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올 2월에는 라인의 업무 위탁처 두 곳으로부터 직원 5만 7천여 명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뭐 쭉 읽어보니까요. 그 라인 야후가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 모 회사인 A홀딩스가 먼저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할 거고요. 업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 요청인 만큼 지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소뱅이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의 주식을 10%더 산다고 해도 2천억 엔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2조, 지금은 900원이 깨져 있으니까 한 1조 8천억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도 라인 야후를 전략회사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영향력 저하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돼 있고, 라인 야후가 상장이 돼 있네요. 라인 야후의 시가총액이 지금 26조 5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네이버가 이 지분을 그냥 에이 그래 너네들 다 가져 하면 한 13조 받고 팔 수가 있겠다 그죠?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 야후와 보안 강화를 위해서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한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면서 예전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라인 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금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MA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MAU가 작년 3월 말 기준에 9,500만 명에 이르네요. 한국의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회 인프라인 셈인데, 라인 야후는 일본 경제안정보장추진법상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인 야후는 소뱅의 자회사, 네이버의 관계회사로 분류가 돼 있고요.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영은 소뱅이, 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네요. 네이버의 실적에서 라인 실적은 영업 외 수익으로 집계가 되네요. 자회사 실적으로 해가지고 연결로 바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 외 수익으로 집계가 되네요. 네이버도 라인에 대해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국적 논란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경우 일본 시장 공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한데, 네이버 웹툰의 일본 서비스 이름이 라인 망가네군요. 카카오의 피코마와 함께 일본 시장 최대 웹툰 플랫폼으로 꼽히고요.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은 지난해 일본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 소다와의 합병을 또 결정을 했네요. 일본의 메신저도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개발해서 쓰고 있고, 일본의 최대 이 웹툰 시장도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가장 큰 웹툰 플랫폼을 또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라인 네이버의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가치이기도 한데, 라인 야후의 실적이 보니까 22년도에는 1조 6천억 매출이었고 23년에 1조 8,200억 엔이네요. 억 엔. 매출이. 거기에 23년도에 3,900억 엔. 네. 그 영업이 그 에비타가 났으니까
네, 4천억 그러면 4구 36 해가지고 한 3조 6천억 정도 그 이익이 나고 있네요. 예전에도 지금처럼 네이버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게 못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 일본 라인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적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영업을 잘하는데 라인의 적자 때문에 그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밑빠진 독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카카오톡이 그때도 카카오톡도 적자 날 텐데 엄청난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고 라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한 5억 명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당시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라인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연결로 잡히면서 계속 실적을 갉아먹고 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갔었죠. 네, 헛질은 일본인데 헛질은 상승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개요.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75배속, 1.5배속으로 듣고 계신 분들, 제가 더 진짜 1.5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이오 기업이 잇따라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나서다. 최근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서둘러 자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오는 6월 말 공매도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데 1.75로 읽으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원래 속도대로 읽겠습니다. 자,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HLB 생명과학 등 바이오 기업이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도 추진 중이군요. 공모액은 뭐 724억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오 관련 주가가 연초 상승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바뀌자 공모 자금 조달에 잇따라 뛰어드는 양상이고 올 들어서 KRX 헬스케어 지수가 13.6%나 오르고 KRX 300 헬스케어 지수도 15.4 올랐었네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겨우 3.4, 코스닥도 4.5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 그죠? 22년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던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고 금리나 기대감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데다가 그동안 바이오주의 상승세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공매도가 올해 6월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가가 뭔가 모멘텀이나 이슈가 생기면 많이 잘 올라옵니다. 최근 바이오의 강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금지도 있겠네요. 근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 거품이 생기면 또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4개가 바이오 업종이었었네요. 자, 좀 전에 이런 기업들이 올해 6월 말 이전에 납입을 마칠 계획이고요. 납입 예정일을 보면 신라젠이 6월 18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6월 20일, HLB 생명과학은 6월 24일 이렇게 유상증자 일정이 돼 있는데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IB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기업의 조달 환경은 하반기가 유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바이오 업종처럼 주가의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 자금 조달을 마칠 유인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을 담고 있는 ETF에서 그러면 ETF 펀드가
이 바이오 주식을 들고 있는데 저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이 펀드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그 펀드를 운용할 때 유상증자 참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캐파를 증설을 하고 이 투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ROE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넣어준 이 자금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투자한 그 공장이나 투자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신약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익이 얼마인가 뭐 그런 걸 따지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 투자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잘 고르기가 힘들고요. 그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약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검증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투자를 안 하는데 거기다가 임상, 2상, 3상 할 때마다 저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돈을 태워라 라고 주주들한테 또 돈 좀 더 내놔. 예, 그래서 또 여기 투자해야 돼. 예, 그러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이 전환사채 발행하죠. 보통 유상증자하면 주주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그럼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사채 발행하면 더 싫죠. 근데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3년 안에 망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박살났다가 올라와도 유상증자 그 전환 가격이 다시 리픽싱 되면서 주식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효과 때문에 전환사채도 뭐 발행 많이 하고 보면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속아가면서 주식수가 줄어들어야 좋은데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투자해서 웬만하면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공매도 재개 전에 막 차 탄다고 하면서 또 증자를 막 하는군요. 자, 그 다음은 시간이 자 일본 미국에서 쓸어간다. 너도 나도 한국인 구해요. 인기 폭발이라고 하네요. 2024 잡 리포트 한국인 해취업 러시라고 하고요. 서류 70곳 넘게 탈락한 취준생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모셔갔다고 하고요. 해외 기업이 한국인의 러브콜을 하는데 작년 구인 25,000명 역대 최대였고요. 일본, 미국에서 한국인 많이 찾아서 10명 중 7명은 1년간 고용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IT 등 첨단 분야에서도 인기고요. 영국에 정착한 개발자는 워라밸 좋고 경력 쌓이면 한국 유턴도 수월해서 K컬처도 구인 인원이 2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3년간 외무고시를 준비하다가 29세에 국책은행에 입사한 김동수 씨는 1년 만에 은행을 그만뒀고 국책은행이면 저희 회사 바로 왼쪽이 수출입은행, 오른쪽이 산업은행이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은행을 그만뒀대요. 2년간 한국무역협회에 해외 취업 연계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일본어 공부에 매진한 끝에 최근 일본 IT 회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야,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면 어마어마한 곳인데 거기를 그만두고 이렇게 했네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기사로 가겠습니다. 자, 인수합병 부메랑 영업권 손상 속출. 예, 요게 좀 중요한 뉴스라서 가져왔고요. 자, M&A 할 때 지불한 웃돈을 손실 처리하는 겁니다. 카카오가 작년 손상 차손만 1조 5천억이 나왔고요. 현대백화점도 실적 공시 후에 첫 적자를 냈는데 카카오, 현대백화점, 넷마블을 비롯해서 최근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 기업들이 영업권 손상 부메랑에 직면을 했는데
이 영업권이라는 게 인수합병할 때 그 순자산 나오잖아요. PBR 우리가 하듯이. 그 순자산은 1조인데 우리가 그 회사가 인수할 때 1조 5천억에 인수했다. 그러면 순자산 대비해서 이 초가 되는 5천억은 뭔데? 이걸 회계적으로 영업권이라고 하자. 영업권에 대한 프리미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 웃돈 주고 사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권리금이죠. 권리금. 똑같은 가게 차리면 3억이면 인테리어랑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한창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인수를 하려면 권리금 줘야 되잖아요. 10억 줘.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게 영업권인데요. 기업들이 인수한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영업권 손상 여부를 또 결정하고요. 영업권 손상 충격에 M&A 큰손 기업들의 실적도 바빠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해 1조 4,833억 원의 영업권을 손상 처리를 했고요. 멜론이 1조 8,700억, 그리고 라이온 하트 1조 2천억,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1조 4천억, 그리고 타파스 5,700억 등의 현금 창출력이 줄면서 손상 규모가 커졌고요. 카카오가 이 SM 엔터의 영업권 손상 처리 규모는 2,800억에 달했다고 하고요. 라이온 하트가 1,400억 정도, 그리고 타파스와 멜론 등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영업권 약 한 8,900억 정도를 손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영업권 손상 처리 여부는 향후 현금 흐름 전망을 바탕으로 결정이 되는데, 요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 아까 EBITDA 나왔었잖아요. EBITDA. 네, earning before interest, 그리고 T, tax, 그리고 D하고 A가 depreciation 하고 amortization. 그래서 depreciation은 노트북 이거 300만 원에 샀는데 자산으로 인식을 해놓고 조금씩 상각을 하는, 그게 이제 감가상각, depreciation, 공장, 책상 다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업권에 대한 걸 이제 amort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현금은 이 노트북을 살 때 이미 지불을 했고요. 그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5년 또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손상 처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왜 EBITDA를 쓰냐면 어닝인데 실제로 나중에 수익이 나온 거에서 이거 영업하고 상관없이 또 현금 흐름하고 상관이 없는 이 감가상각하고 영업권 상각 이런 거는 빼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제대로 번 이익이 얼마인가,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EBITDA라는 개념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이 영업권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